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얼마 전에 지방으로 여행을 갔다가요, 근처에 있는 향교에 우연하게 들렸습니다. 큰 은행나무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크고 아주 오래된 은행나무가 마치 향교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대부분의 향교에 은행나무가 있더라고요. 은행나무는 선비정신을 상징한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오래 사는 나무, 나무 자체가 강해서 벌레를 타지 않는다라고 해서 일명 선비나무,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어떠한 유혹에도 결탁하지 않고 탐관오리가 되지 않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선비 정신이 함께 담겨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나무 한 그루도 정말 허투루 심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첫 곡을 안치환의 노래로 준비했어요. 가을 은행나무 아래서.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풍잎을 입고 오셨네요. 좀 화려하게 네, 입고 아주 왔습니다. 빨간색 옷이 따뜻하게도 느껴지고 참 예쁜데, 향교 하면은 아무래도 교수님하고 얘기를 나누면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제가 2017년도부터 한국공자문화센터에서 한중 유교 문화 교류에 제일 많이 향교를 탐방하는 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한국의 34개 향교를 한 번만 탐방한 거 아니라 많은 향교는 여러 번 네. 탐방을 하게 돼서 향교하면 그냥 앞에 막 알렁알렁거립니다. 네. 향교에 꼭 은행나무가 있더라니까요. 네, 거의 대다수 향교가 네.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향교하면 문묘거든요. 그래서 여긴 항상 대성전에 공자를 비롯한 오성, 그리고 아국 18현 이렇게 그런 위패를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공자의 사상을 기리는 곳이다 해서 공자가 옛날에 제자들을 행단에서 가르쳤는데 그 네. 행단이 은행나무로 만든 단입니다. 네. 그래서 향교를 지을 때부터 은행나무를 함께 보호수로 지정해서 이렇게 짓다 보니까 나중에 향교를 가게 되면 항상 은행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서 그 향교 역사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오랫동안 보존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향교에 은행나무가 있는 것은 선비정신하고도 연관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냥 공자가 행단에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은행나무는 벌레를 안 먹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과거를 하게 되면 사실 공직자가 되잖아요. 그럼 공직자는 그 은행나무처럼 변함이 없어라. 벌레가 이렇게 먹게 되면 사실 안 좋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청렴이란 의미로 은행나무가 또 한 가지 의미를 해서 청렴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은행나무는 특히 또 암수가 마주보고 있어야 네. 열매를 맺는 나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향교가 최고 기관이 성균관이거든요. 네네. 혹시 성균관의 대성전 그 명륜당 앞에당 가면 가봤죠. 정말 큰 은행나무가 있는데 네. 암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혹시 선생님들, 선비분들 나와서 설명한 거 들으면 네. 은행나무에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네. 영화의 소재로도 참 많이 나오는 게 은행나무거든요. 그렇죠. 네. 뭔가 역사도 있는 것 같고 이야기도 있고 또 사실 그 가을철 되면 네. 은행나무를 보러 다니는 분들 너무 많지 않으세요?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가 양쪽으로 쫙 이렇게 물들어 있는 길이 있거든요. 네. 그쪽에 가봐도 정말 운치 있습니다. 저는 그 아산 쪽에 네네. 예, 거기를 갔는데 그냥 길 걸어가는데 뭔가 드라마 속의 주인공 된 느낌.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 은행 사실 그 단풍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은행나무가 특별하게 노란색 물들여 있는 것이 네.
정말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벗었어요. 사는 그런 느낌이라서 또 향교를 은행나무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렇겠네요. 네,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즘 은행 열매도 잘 먹고 있습니다. 네, 그 원주의 반겔이라는 곳에 가면은 네. 그 은행나무가 아주 수령이 아주 오래된 나무가 있거든요. 아, 예. 그걸 보면은 막 이렇게 신선하고 경건한 느낌까지 들게 되더라니까요. 저는 그 영문사에 네네. 1000년 되는 은행나무가 맞아요. 있어서 네. 옛날에 이제 같이 처음에 왔을 때 사람들하고 같이 놀러 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은행나무를 보면서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전춘하 교수님께서는 또 한국에 이렇게 향교를 탐방을 하고 중국 그리고 중국 동포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를 소개하는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향교하면 한국에서는 그래도 유교 문화의 어떤 유적지다 네. 이렇게 문묘다 잘 알려져 있는데 중국어로는 아니면 중국에 사는 동포분은 잘 모르니까 향교 관련 소개를 영상을 저희들 다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어와 중국어로 향교 관련된 역사를 소개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중국에 있는 바이두 같은 그 큰 사이트에 그리고 중국의 이제 공자넷이라는 곳에 네.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향교하면 농촌의 학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향교는 조선시대에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중고등학교고 예. 지금은 문묘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어디를 들어가면은 이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까요? 중국 사이트에서는 바이두가 한국의 네이버하고 비슷합니다. 네. 거기에서 향교, 한국 향교란 단어만 쳐도 저희들 234개 향교 올린 게 다 보일 수 있고 중국의 유교 문화 최고의 사이트인 공자넷이 있습니다. 네. 공즈왕. 네, 공자넷이라는 이 사이트가 있는데 예. 거기에는 한국 관련 정보를 거의 저희들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금은 기대를 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나게 되면 네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방곡곡에 있는 향교에 많이 탐방을 가서 좀 경제에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공자에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으니까 직접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잘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희들 그 촬영한 내용을 중국어로 그 강의를 지금 또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분들은 중국어로 유교 문화 내용을 배우고 또 중국 분들은 동포 분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향교가 어느 지역에 어디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유림 방송에서 방송하고 네. 있어서 그렇게 찾아봐도 됩니다. 네. 자, 이제 행복우체통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길림시 허순옥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나가자 밖으로 산으로 라는 글인데요. 전춘하 교수님이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국경절 휴가가 끝나고 붐비는 여행지가 조용해졌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지난 10월 9일 길림시 문학사랑팀에서는 나가자 밖으로 산으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처음 목표는 등산 난이도가 높은 길림 4대 명산 중 첫 손으로 꼽는 두작산이다. 참가자 중 86세 되는 림호근 회장님이 선수를 끌었다. 그의 인솔에 힘을 입은 70대 8명 회원 모두는 너도 나도 등산 대회에 끼어들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힘들면 앉아 잠깐 숨 돌렸다가 정상으로 토파 오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난 여태 한 번도 올라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두작산 이야기를 하면 듣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할 말이 있게 됐네요. 가파르고 험준한 산꼭대기를 정복하려 등산 대원마다는 최후의 결전을 맞이하는 용사들인 양 숨을 터프면서 전 먹던 힘을 다했다. 마침내 깎아지른 듯한 817m 주봉에 올라섰다. 절정을 이룬 단풍과 풍만수력 발전소를 배경으로 전 길림시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경치에 사람마다 감개무량해한다. 세상에 어려운 일 없거늘 오를 자 터프면 되리라는 모태똥이 쓴 시 구절을 소리 높이 외우며 분도 있었다. 아이고, 꿈에서도 등산하지 않는 나를 코 깨어서 나오도록 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격려에 감사드려요. 산이 아름답지만 험준하여 앞으로는 더는 모험하지 못하겠다는 말도 나왔다. 등산자 모두가 조직해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해왔다.
그들이 말을 들으면서 천만다행히 모두들 안전했으니 말이지 뒤늦게야 큰일 날 뻔했던 생각에 마음이 오싹하게 조여진다. 그렇다. 집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밖에서 움직여 등산하느라 땀 흘리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볼 수 없는 울긋불긋 단풍옷 차려입은 그림 같은 전경이다. 산을 내려오자 이번 등산 활동 참가자들은 장려한다면서 김영자 비서장이 시내에서 이름 높은 중식 식당에서 멋지게 한턱 쏘았다. 즐겁게 잔을 부딪히며 돌아오는 13일에 려원시 동풍현으로 가서 시골 화가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노루고기를 시식하는 1박 2일 여행 코스가 선택되었다. 이렇게 길림시 문학사랑팀은 나가자 밖으로 산으로 활동은 회원들이 적극적인 참여하에 지금도 활기차게 진행 중이 있다. 해발고도 높지 않은 안전한 곳으로. 네. 가을철 등산 얼마나 좋습니까? 단풍이 아름다운 산을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냥 가을 하면 단풍을 보는 게 한 게 굉장히 즐거운 일이잖아요. 네. 산에가 단풍 본다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혹시 주작산 가보셨어요? 주작산은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네. 주작산은 그 길림성에서 4대 명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높지는 않는데 네. 어떻게 보면 또 동북 쪽에 높은 산하고 백두산하고 비교하면 사실 높은 산, 그 낮은 산인데 그래도 아까 보니까 810m, 17m 정도 해발된다는 거는 어르신들한테는 사실 그렇죠. 좀 험난한 산이거든요. 네. 근데 86세 되시는 리모근 회장님. 그러니까요. 앞장서셨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만큼 요즘에 그 문학팀 분들이 네. 연세가 정말 이전에는 한 60, 70 정도 분들이 활동했다면 거의 지금은 80 몇 세. 저도 이제 향교를 쭉 돌아보니까 90세 이상 분들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들이 한국의 산은 대부분 개발되어 있고 산이 높지 않아요. 근데 중국의 산은 조금 동북 쪽은 험난한 산이 많거든요. 네. 근데 70대, 80대 분이 얼마나 그 단합을 했으면 산의 정상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식사까지 편안하게 했었겠어요.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또 70대 회원들이 8명이나 된다고 하셨는데 참 이렇게 건강하게 산을 오르면서 또 글도 쓰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그 노년을 즐겁게 보내시는 것 같아서 글을 보면서 참 뿌듯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사람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연세가 있게 되면 이전에는 뭐 손자, 손녀를 봐줄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네. 사실 다 한 명씩 낳고 자식들 다 알아서 키우니까 어르신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학팀 같은 곳에서 이제 이분들 다 모아서 뭔가 네. 의미 있는 일 한다는 거는 건강에도 도움도 좋고 자식분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제 부모님 모시고 800m 높은 산을 올라갔다 오겠어요. 네. 산이라는 게 참 올라갈 때는 힘들어 막 하면서 숨을 몰아쉬지만 정상에 올랐을 때 그 기쁨은 뭐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나이가 불문하게 네. 정상을 올라가면 뭔가 이렇게 정복했다는 느낌이 나고 또 예. 이제 이 주작산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중국의 국가급 그런 산림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라서 네네. 너무나 아름다운 산이거든요. 그래서 동북산 길림성에서 4대 명산 중에 첫 손으로 꼽힐 정도로 저도 다음에 기회 되면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산에 올라가면서 아마 평소에 보지 못한 풍경을 많이 그렇겠죠. 봤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산행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하산하고 나서 한잔하는 먹는 거. 맞아요. 네. 길림시 문학사랑팀 활동이 정말 활기차게 진행 중이신데 앞으로도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산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여행 얘기가 나오니까 어디론가 떠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으네요. 윤상입니다. 떠나자.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 남생숙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마음의 별이란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어둠이 살짝 내려앉은 밤하늘. 고층 건물 집집마다에는 한가로운 불빛이 별빛 마냥 눈부시고 있다. 저 불빛 아래에서 온 가족 식구들이 하루의 일상을 마치고 오손도손 모여 앉아 여유로움을 즐기고 있겠지. 부럽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이 밤을 즐기는 사람들이. 그리고 보고 싶다. 한 가족이 되어 따뜻한 마음과 마음을 나누던 시부모님이. 존경하는 아버님, 어머님. 이 큰 며느리를 항상 믿어주시고 사랑해주고 관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서 이렇게 목 놓아 불러봅니다. 세월을 거슬러 내가 부모님 곁에 찾아간 지도 40년이 되었군요. 결혼해서 아버님, 어머님과 함께 한 가마밥을 먹으면서 나는 정말 시집이라기보다 친정을 찾아온 따뜻한 기분이었다. 5남매 중 막둥이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이 빈약한 환경에서 자란 내가 하늘의 선물 같은 시부모님을 만나 엄청난 사랑과 관심을 받았으니 어찌 잊을 수 있으며 그리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당시 나는 백화점에 출근을 했는데 단위에서 해마다 산보를 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가마목에 쪽지와 함께 준비해 놓곤 했다. 늦게 일어나 도시락과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담아 써놓은 어머님의 글을 보면서 나는 무한한 행복과 사랑을 느꼈고 여태껏 친정에서 자라오면서 받아보지 못했던 어머님의 사랑을 시어머님한테서 깊이 느끼게 되어 마음이 더더욱 무거워졌다. 시부모님들이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철부지였던 그 옛날, 우리는 종종 얼굴을 붉히면서 부부싸움도 했었다. 그때마다 시부모님은 내가 옳던 틀렸건 무조건 남편을 잘못했다고 훈계를 했다. 내가 너무도 민망해서 부모님께 사과하면서 아들을 그만큼 비평해 달라고 빌어서야 끝을 보았다. 시부모님한테는 내가 며느리인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가슴으로 낳고 사랑과 관심으로 보듬어주고 행복과 기쁨의 날개를 달아준 딸이었다. 그렇기에 나는 일찍 하늘나라로 가신 아버님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없이 그립고 그리워한다. 아버님의 생전에 더 많이 효도 못함이 한없이 후회되고 죄송하고 한스럽다. 지금 내 나이 60대 중반이지만 지금도 시부모님 곁에서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느끼고 싶다. 옛날처럼 화기애애한 저녁 밥상에서 도란도란 웃음꽃을 피우며 맛있는 식사도 하고 싶다. 아버님, 어머님, 나의 시부님이 되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음 세상에 태어나도 아버님, 어머님의 큰 며느리가 될 겁니다. 당신들은 영원한 나의 마음의 별이고 꺼지지 않는 내 삶의 태양입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남생숙 씨가 이제 얘기를 하셨고 남인숙 씨가 정리를 해서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는데 남생숙 씨가 이제 편지 쓰시기가 좀 그러셨나 봐요. 그래도 네. 이렇게 구술한 걸 받아 잘 적어서 정리했어요. 정리를 해주셔서 남인순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시부모님의 사랑을 지금도 너무 그리워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저희를 이제 보면 고부 갈등 이런 프로그램을 보다가 많이 하죠.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그것도 영원한 나의 마음이 별이고 네. 꺼지지 않은 내 삶이 태양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서로 잘 해주셨으면 서로 이렇게 극찬을 할 정도로 진짜 막 궁금해지네요. 다음 또 이런 시부모님과 있었던 네. 에피소드가 글이 좀 더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네. 네. 일예로 부부싸움을 하면 무조건 남편을 야단쳐서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정말 하셨다고 하니까. 네, 정말 현명한 네. 부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쵸? 남편은 자기 아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아들을 훈계를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며느리가 밖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뭔가 가만히 있어도 왠지 저분들이 한패 같은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네. 저희 친할머니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네. 그냥 무조건씩 며느리 편이에요. 참 그러니까 현명하신 거예요. 며느리가 틀려도 며느리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저희 집은 그래도 싸우고 이런 게 없는데 큰아버지나 이렇게 삼촌 집 보면 가끔 네네. 이렇게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가서 무슨 하시죠. 얘기하면 네. 할머니는 그냥 경과가 중요한 거 다 듣고 나서 무조건 며느리 편이에요. 아들이 잘못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가 정말 다르구나. 저는 또 외할머니는 보니까 자기 자식 편을 하더라고요. 네. 시부모님께서 아들을 훈계하는 것은 그 훈계 속에 며느리에게도 하는 얘기가 사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죠. 또 며느리가 막 화를 나다가도 시어머니가 자기 편을 해주면 네. 왠지 또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 혼자 또 반성도 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의 효사상은 중국 동포 여러분 사회에서도 늘 같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좋네요. 그거는 변함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우리 동네에 집집마다 할머니가 계셨던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할머니를 그렇죠. 나와서 밖에 네. 앉아 있고, 그럼 또 할머니 되게 깔끔했어요. 다 이렇게 은 비닐 같은 것을 네. 머리를 잘 곱게 하고, 저 어렸을 땐 할머니들이 하얀색 그런 한복을 입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밖에 나와 있는 할머니도 많았고, 우리 집 할머니 아들이라도 그냥 온 동네 할머니인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늘 우리를 손자처럼 이렇게 다독다독 해주시는 네. 분들이 바로 할머니들 아니십니까? 그렇죠. 네. 오늘 남생숙 씨 방송을 듣고 계시면 마음의 별인 시부모님 생각하시면서 이 노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명웅이 불러주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들으면서요. 전춘아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듣겠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네요. 동포사회의 큰 어른이셨던 한구리 박사님이 운명하셨다면서요? 예, 카자흐스탄의 초대 고려인 협회장을 지내시기도 했던 한구리 박사님이
지난 23일 향년 9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 박사님은요, 이제 철학 박사이자 또 사상가였으며 동시에 대학 교수로서 이제 평생을 사신 분입니다. 소련 시절 그 한 박사님은 문화 분야에서 공화국 공훈일군 칭호를 받으셨고요. 카자흐스탄 독립 후에도 무려 15개의 훈장과 공훈 메달을 받을 정도로 자신의 이제 학문 분야와 또 사회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네. 우리 이 고려인 동포 사회에서는 이러한 그분의 업적보다는 물론 그분의 업적도 대단하시지만 우리 동포 사회에서는 뭐 아무래도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 이후에 우리 동포 사회 내에 일기 시작한 민족 정체성 회복 그런 분위기에 편성해서 네. 고려의 문화단체 결성 그리고 또 모국어 재생 사업을 위해서 매우 헌신하셨던 분으로 우리 네. 동포 사회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또 제 개인적으로는 또 제가 알마디 국립대 조선어과 교수로 왔을 때 95년 가을인데요. 그때 네. 모국어 재생을 위해서 어떻게 좀 효과적인 그 방법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그 당시에 저는 20대 후반에 아주 젊디 젊은 청년이었고 그때 한 박사님은 이미 60대이셨는데요. 네. 그 모국어 재생을 위한 여러 방안을 놓고 아주 열띤 토론을 논쟁을 좀 벌였던 기억이 납니다. 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카자흐스탄에서 오징어 게임 속의 배우들이 출연한 한국 영화가 상영이 됐다고요. 카자흐스탄에 있는 한국문화원의 2021 한국영화 특별전 소식인데요. 문화원은 지난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오징어 게임에 카자흐스탄 인기에 힘입어가지고 오징어 게임 속에 있는 배우들을 만나볼 수 있는 한국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 이제 상황이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상영하고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 속에 주연 배우였던 이정재가 출연하는 영화 암살, 네. 그리고 인기 배우 이병헌이 출연하는 그 영화 내부자들 이것을 이제 러시아어 자막을 넣어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에 관심이 높아진 우리 카자흐스탄 시민들에게 시공간의 제약 없이 한국과 또 한국 문화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네. 더불어서 한국과 한국 영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영화 감상 후에 리뷰 이벤트도 진행하는데요. 문화원은 우수 리뷰를 작성한 10명에게 오징어 게임 드라마 속 등장한 달고나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네. 달고나 만들기 키트를 선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지역의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사할린으로 가볼까요? 사할린의 배순신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씨름 대회가 열렸다면서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15주년을 맞아 지난 13일 윤사할린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씨름대회가 펼쳐졌습니다. 사할린주 씨름협회가 주최한 이 대회에 홈스구역 아니와 네벨스크 윤사할린스크 바디바스토크 선수 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대회는 연령별, 성별, 체급별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승부를 다투었고 다음에는 13세, 16세 청소년, 16세 이상 남성 및 여성 중에서 그리고 45세 이상 중년 참가자들 사이에 힘겨루기에 흥미로운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날 대회 진행은 사할린 주 씨름협회
준 알렉세이 회장이 직접 맡았습니다. 준 알렉세이 회장에 따르면 씨름협회가 설립된 이래 3년간 다양한 씨름 경기 대회를 개최하고 주내 여러 지역의 스포츠 학교들에서 씨름 수업을 열어왔습니다. 주한인협회가 추진하는 여러 축제의 부속 행사로 씨름 대회를 자주 펼치는 가운데 이로써 씨름 보급에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주한인협회가 운영하는 한인문화센터 15주년 기념 행사에서도 씨름 축제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번 그 씨름 대회에서 어떤 분들이 상을 받으셨나요? 네, 이날 체급별 13세, 16세 청소년 경기 결과 우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40kg 이하 체급에서 черных Артем, 45kg 이하 체급에서 아흐리멘코 블라디슬라프, 55kg 이하 체급에서 브루흐 레낫, 65kg 이하 체급에서 베레니킨 알렉세이, 75kg 이하 체급에서 춘 키리우 동포 학생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번 대회에 16세 이상 여성 6명이 참가했는데요. 모두가 네벨 스키를 대표했습니다. 이중 율치나와 евгениа가 우승했고 16세 이상 남성 중년은 류블린 아르뎨, 중년층에서는 박미트가 승리했습니다. 모든 수상자들에게 메달과 상장, 부상품을 시상하고 그 외에도 우승자들에게는 황소 트로피를 수여했습니다. 이날 대회를 보면서 사할린 선수들이 점점 씨름 기술을 잘 익히고 한민족 씨름이 다른 민족들과 사할린에서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사할린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15주년을 맞아서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씨름 대회가 펼쳐졌다는 소식입니다. 선수 50여 명이 참가해서 연령별, 성별, 체급별로 나뉘어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씨름협회가 설립된 이래로 주내에 있는 여러 지역의 스포츠 학교들에서 씨름 수업도 열리고 있다네요. 그래서 씨름 보급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는 특히 6명의 여성이 참가해서 눈길을 끌었다고 하는데 우승자에게 고국에서는 황소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는 황소패를 수여했다고 합니다. 한민족 씨름이 다른 민족들하고 사할린에서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는 즐거운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보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할머니, 나 저거. 저게 뭐야? 저거요, 저거. 저기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얘기하는 거야? 저기 저 나무요, 나무. 감나무? 감나무에 올라가면 안 돼. 위험해. 안 올라가요. 저기 달린 저 홍시 먹고 싶어요. 이건 안 돼. 왜 안 돼요? 저거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돼. 할머니 내가 해달라는 건 다 해주면서 왜 저건 안 된다는 거야? 저건 날짐승들 밥이야. 할머니는 나보다 날짐승들이 더 중요해? 그게 아니라 선일이 네 밥을 다른 사람이 먹어버리면 넌 어떻겠어? 배고프지? 짐승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저건 날짐승들한테 양보해야지. 알았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풀이 죽으면 어떡해. 할미 따라오너라. 응? 왜요? 할미가 혼자 몰래 먹으려고 숨겨놓은 홍시 우리 강아지한테 줄게. 정말요? 그럼. 와, 신난다. 맛있는 홍시 많이 먹어야지. 손자가 감나무에 달린 홍시를 따달라고 하는데 할머니가 날짐승들 밥이라고 안 따주죠. 대신 할머니 먹으려고 보관해 놓은 홍시를 준다고 하잖아요. 감을 다 따고 난 후에 남은 감을 남겨놓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이것밥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남겨두는 이유는 까치 같은 날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날이 추워지면 날짐승들도 먹이를 구하기가 힘들어지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런 날짐승들을 배려해서 수확기가 되면 감을 다 따지 않고 몇 개씩 남겨두는 미덕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던 시절인데도 조금이라도 더 가진 사람이 새나 짐승 같은 미물에게도 인정을 베풀 줄 알았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가을철 수확기에 나무 위에 과일을 전부 따지 않고 까치 같은 날짐승들이 먹으라고 몇 개 남겨놓은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까치밥, 2번 가마솥밥, 3번 비빔밥.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초겨울에 가장 멋지고 따뜻한 풍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앙상한 갈색가지 끝에 빨간 감이 매달려 있는 모습. 한 폭의 풍경화처럼 아름다운데요.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이것은 겨울을 지내야 하는 새들을 위해서 남겨둔 우리 조상들의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에 새들도 겨울을 잘 날 수가 있겠죠. 인간과 동물이 공평하게 풍요를 나누는 일, 감나무 한 그루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작은 생명 하나도 이렇게 배려를 하고 나누고자 하는 따뜻한 심성을 가진 게 바로 우리 한민족입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와 비슷한 모습이 많으실 거예요. 이것에 얽힌 이야기 행복우체 통해 가득히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 통해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꽤 춥다 소리가 나오는데 건강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잘 지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그 홍범도 장군에 관한 얘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근데 고려인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고려 사범대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교 90주년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려사범대학교가 이 고려인들의 역사, 문화, 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의외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요. 그것은 애석하게도 강제주 돼가지고 이 대학교의 기능이 사실상은 이제 사라져버려서 그런 건데 고려사범대학교가 블라디보스톡에서 1931년 9월 1일에 우리 민족대학교로는 최초의 민족사범대학교로 설립이 돼가지고 고려인의 문화, 역사, 우리 민족어를 지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리고 기억을 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고려사범대 개교 90주년 기획전을 개최했습니다. 네, 사실 고려사범대학 하면은 그 고려인 동포들에게는 민족교육의 요람이다. 이렇게 기억되고 있을 것 같아요. 민족교육의 요람이고 민족교육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민족교육의 집대성 종합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우리 한민족을 통틀어서도 민족사범대학교는 최초고 비로소 연해주 지역에 살던 우리 고려인들의 오랜 그 염원인 민족사범대학교가 설립이 돼서 비로소 우리 모국어와 우리 민족문화예술의 전문가들을 이렇게 양성을 해왔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역사
역사는 짧지만은 그 대학을 나왔던 이 학생들이 나중에 우리 후세 교육을 위해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네. 우리 고려인들의 문화적 자부심이자 어떤 그들의 지금까지 그들이 어떤 교육열 그리고 학구열 네. 그리고 문화적으로 높은 문화예술적으로 그 성취를 이루는데 그 밑바탕이 됐던 것이죠. 네. 모국어로 교육을 했다면서요. 예, 민족사범대학교라 당연히 모국어로 네. 교육을 했고요. 이제 그 바탕에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928년부터 1933년 사이에 연해주 일대, 그러니까 하바롭스크 있는 그 아무르주, 흑룡주라고 하죠. 그쪽 네. 일대에 합해서 공식적으로 원동교육부에 등록된 우리 민족학교가 380개나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등록이 안 된 학교까지 하면 수는 더 많았죠. 그리고 네. 총남소라고 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작은 도서관입니다. 그게 한 200여 개. 그리고 크고 작은 모국어 신문이 17개. 그리고 이런 각종 소인예술단이라고 부르는 이런 가무단, 연극단이 무수히 있었고, 이런 바탕 위에서 이 대학이 설립이 됐고, 또 그 당시에는 모국어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은 소련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레닌이 헌법을 만들면서 주창을 했던 게, 그때는 스탈린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소수민족의 자치, 그리고 소수민족은 공공기관에서조차 자기들이 쓰는 모국어를 다른 민족에 차별받지 않고 쓸 수 있는 이런 권리를 광범위하게 보장을 받았거든요. 네. 그 바탕에서 민족학교가 이렇게 용광로처럼 이렇게 들끓면서 들어섰고요. 그 바탕에서 학생들은 그 수많은 민족학교들이 있는데 교원들이 부족하게 되죠. 네. 그래서 1924년에 우수리스크에 고려 사범 전문학교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네. 거기서 양성하는 학생들로는 수가 더없이 부족하죠. 교사들로서는. 그래서 결국에 최고 기관으로 사범대학교까지 이렇게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기를 다녔던 학생들은 당연히 모국어로 가르치고 모국어로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은 어문학부가 아닌 이제 이학과, 생물학과나 이런 화학과 이런 계통의 학생들은 우리 고려인 교수들이 있었던 경우에는 모국어로 배웠지만 네. 이제 다른 민족 교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러시아어로 이제 강의를 받으면서 이렇게 전문가로 이렇게 길러졌죠. 네. 그 당시에 그 나라를 떠나서 이국 땅에서였는데 이렇게 많은 학교가 생기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교육이 최우선이다라는 우리 민족의 염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것은 이렇게 두 가지가 맞물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고려인 1세 동포들 어르신들 지금은 다 돌아가셨죠. 네. 그분들 살아 계셨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이주해 왔거나 또는 거기서 태어났을지라도 부모님이 성년이 된 나이에 후에 들어와서 이제 거기서 태어나신 분들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 자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남의 나라에서 와서 사는 만큼 러시아인들보다 도덕적으로는 2배 더 도덕적으로 올바라야 되고 2배 더 겸손해야 되고 배우는 것에는 그 사람들보다 2배, 3배, 10배 더 열심히 배워야 된다. 네. 늘 그 말씀을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고려인들의 교육열이죠. 그리고 소련에서는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난 뒤에 소련 국민들이 당시에 교육 수준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레닌이 주창을 했던 게 무지타파. 네. 무지타파를 기치로 국가적으로 학교를 많이 설립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 고려인들의 교육 열기가 더해져서 민족학교가 380여 개,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1931년에 우리 민족 최초의 이 사범대학교를 할 수 있는 고려 사범대학교까지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죠. 고려인 이야기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를 연결해서 고려 사범대학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송창식이 불러주는 가나다라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